죽어가는 재벌 회장, 20명의 의사도 포기한 그를 살려낸 건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 간호사였습니다. 부드러운 밑창의 의료용 신발 소리가 인천국제병원 중환자실의 긴 복도를 따라 규칙적으로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커다란 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흰 타일 바닥 위에 옅은 금빛 자국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 사이로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산소통에서 희미하게 바람 빠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를 방해할까 조심스레 나누는 환자 가족들의 두렁거리는 소리도 섞여 들었습니다. 하윤은 차트를 품에 안고 병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에어컨의 찬 공기에 섞인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찡하게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날부터 맡아온 이 냄새는 이제 맡기만 해도 새로운 근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오늘 하윤의 근무는 6시 30분에 시작되지만 그녀는 늘 15분 일찍 도착해 약품과 도구를 재점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약 카트를 밀며 하윤은 고향 강원도에서 도시로 유학 올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윤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은 정성을 다해야 해. 우리가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면 하늘도 우리를 굽어 살핀단다. 남과 비교하며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라. 마음만 힘들어질 뿐이야. 몇 년을 일하면서 하윤은 그 마음가짐을 지켜왔습니다. 비록 병동 업무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까다로운 케이스나 중증 환자, 혹은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늘의 하윤의 차지가 되곤 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요령껏 그런 일을 피해 하윤에게 미루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불평 없이 미소 지으며 그 일을 해냈습니다. 3번 병실을 지나던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자고 있는 할머니의 이불을 고쳐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잠결에 입을 달싹이며 시간을 묻자 하윤은 몸을 숙여 작게 속삭였습니다. 한 할머니, 이제 막 7시 조금 넘었어요. 더 주무셔도 돼요. 그녀는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고 햇빛이 눈에 닿지 않게 커튼을 쳐주었습니다. 하윤의 약카트에는 식염수, 거즈, 주사제, 내복약, 그리고 나이 지긋한 환자들이 입이 심심할 때 드리곤 하는 홍삼 캔디 몇 알이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 의사의 허락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5번 병실을 지나는데 박 간호사가 다른 동료와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VIP 병실에 새로 입원한 환자 말이야. 병원 경영진 지인이라는데 상태가 아주 심각하대. 그럼 이따가 누가 담당해? 다른 간호사가 묻자 박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오수 간호사님이 정하시겠지. 근데 난 별로 맡고 싶지 않아. 보호자가 엄청 까다롭다더라. 하윤은 그 말을 들었지만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환자일수록 수간호사가 직접 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윗선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카트를 계속 밀며 그녀는 차트에 기록을 남기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떤 환자든 다 똑같은 환자일 뿐이야. 난 내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돼. 복도 끝에 다다르자 오정희 수간호사가 당직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침 근무 배정표가 들려 있었고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다소 단호했습니다. 하윤 선생, 오늘은 1호실부터 6호실까지 맡아줘요. VIP 8호실은 임의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송기범 과장님이 담당자와 따로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간호사님. 수간호사는 하윤을 잠시 빤히 바라보며 뭔가 더 말하려다 이내 돌아섰습니다. 하윤은 이런 관리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오 수간호사는 엄격하고 때로는 측근을 편애하기도 했지만 필요할 때는 공정했으며 굳은 일은 주로 하윤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하윤이 카트를 돌려 이 번병실 쪽으로 향할 때 VIP 8호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앙상하게 마른 남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피부,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이 퀭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눈은 반쯤 뜨여 있었지만 초점이 흐렸습니다. 오른쪽 손목에는 낡고 약간 누렇게 변색된 방금 드레싱을 마친 듯한 흰 거즈가 감겨 있었습니다. 하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이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지친 기색을 뿜어내는 환자는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너무 많은 병마와 싸워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직업적 본능으로 가까이 가서 상태를 살피고 싶었지만 수간호사의 지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윤은 가볍게 숨을 내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범병실의 조만식 할아버지는 수술을 마친 지 며칠 되지 않아 물을 마시려고 혼자 낑낑대며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서둘러 가서 할아버지를 부축해 등 뒤에 베개를 받쳐드리고 따뜻한 물을 유리컵에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살에 들리겠어요. 고마워요, 하윤 선생. 여기선 선생이 제일 든든해. 할아버지가 이마에 깊은 주름을 만들며 웃으셨습니다. 단순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이었습니다. 하윤은 옅은 미소로 답하고 관찰 일지의 혈압, 맥박, 체온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평소 아침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마음속에는 VIP 병실 남자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와 앞으로 여러 번 마주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8시가 가까워질 무렵 하윤이 6번 병실로 약을 가져가려는데 복도에서 이동식 침대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무리와 정장을 입은 몇 사람이 급하게 VIP 병실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에는 꼼꼼하기로 소문난 송기범 과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젊은 의사와 급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긴박하고 팽팽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윤은 그들이 지나가도록 한쪽으로 비켜섰지만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닫히는 VIP 병실 문을 향했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혈압 저하, 호흡 곤란, 심폐소생술 준비 같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가서 돕고 싶은 본능이 꿈틀거렸지만 발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VIP 병실 안의 심박 측정기에서 갑자기 급박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의 규칙적인 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의 하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미처 다가가기도 전에 누군가 급하게 뛰어 들어간 듯 굳게 닫힌 문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중환자실의 소문은 늘 빠르지만 이번에는 바퀴 구르는 소리보다 더 빨리 퍼졌습니다. 8시 30분이 조금 넘자 간호사와 조무사들 거의 모두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VIP 8호실 환자는 유명한 병원을 20군데나 돌아다녔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외 유명 전문가까지 만났다는데 소용없었대 라고 덧붙였고 또 다른 사람은 수백억 원을 썼는데도 병명을 못 찾았다더라 며 속삭였습니다. 하윤이 환자의 수액줄을 확인하고 있을 때 시골 병원에서 받아준 거래 라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일부러 들으려 한 건 아니었지만 귀는 저절로 그 말들을 담았습니다. VIP 8호실이라는 이름은 자연스레 병동 전체를 술렁이게 만드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윤은 문득 그 마른 남자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흐릿하고 지친 눈동자 속에 병마뿐만 아니라 낯선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없던 기다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기회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하윤은 까다롭거나 성질을 부리는 환자, 혹은 자포자기한 중증 환자들을 많이 겪어봤지만 그에게서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마주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어떤 해답에 더 가까워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늦은 아침, 병원 복도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의 구두 소리와 간호사들의 의료용 신발 소리가 뒤섞이고 전화벨이 연신 울려댔으며 소독약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구내 카페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커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플라스틱 컵에 든 커피를 마시며 의료진에게 눈인사를 건네고 지나갔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윤이 약카트를 밀고 당직실 근처로 갔을 때 짙은 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벽에 기대어 끊임없이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엄격해 보이는 얼굴, 빠르게 움직이는 눈동자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틈틈이 VIP 8호실 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권 회장의 개인 비서인 차민호 실장이래. 아침부터 문 앞을 한 발짝도 안 떠나더라. 권 회장이라는 이름이 하윤 앞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48세, 부동산 재벌, 사생활이 베일에 쌓여 있어 큰 계약 체결 때 외에는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 사람들은 그가 예전에는 스포츠를 즐길 만큼 건강했으나 최근 2년 사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수군댔습니다. 차 비서는 전화를 끊자마자 송 과장에게 고무줄로 묶인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하윤은 글씨가 빽빽한 서류들과 검사 결과지, 엑스레이 필름, 외국어로 적힌 메모들이 끼워져 있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나이든 간호사가 하윤의 귀에 대고 작지만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저 서류들이 그동안 거쳐간 20개 병원 진료 기록이래. 외국 유명 병원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나 봐. 면역체계랑 관련된 희귀한 합병증이라던데. 하윤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면역체계라는 말만 들어도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막이니까요. 그 시스템이 주인을 배신하면 한 장기가 아니라 몸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갑자기 8호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규칙적이던 삐삐 소리가 급박하게 끊어지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오수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윤 선생. VIP실 지원 빨리. 하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약 쟁반을 근처 테이블에 내려놓고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 비서가 즉시 길을 터주었는데 긴장해 있던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하윤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방 안의 공기는 밖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숨막히고 긴박했으며 새로 뿌린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권 회장은 침대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깎아지른 절벽을 기어오르는 사람처럼 힘겨워 보였습니다. 송 과장은 침대 머리맡에서 심박수와 혈압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그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백발의 외국인 의사와 그보다 젊은 외국인 의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한 기색으로 수치를 보며 영어로 짧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언스테이벨, 불안정, 과, 크리티켈, 위독, 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수간호사가 하윤에게 장갑을 건네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석션, 가래 흡입, 준비하고 산소량 늘려. 혈압 다시 재고, 하윤은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손은 빨랐지만 눈은 계속 권 회장을 살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권 회장의 눈이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기다리는 듯한 눈빛, 그리고 무언가 전하려는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기계들은 계속해서 긴장된 소음을 냈고 의사들은 빠르게 의견을 나눴지만 누구도 확실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모두가 탈출구를 찾지 못해 헤매는 듯한 위험한 침묵을 감지했습니다. 하윤이 석션기를 집어드는 순간
혈압계에서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송 과장과 외국인 의료진이 동시에 인상을 썼습니다. 누구도 지시를 내리기 전 하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VIP 병실의 경보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삐삐 하는 소리가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하얀 조명 아래 의료진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 위 권 회장의 입술과 손끝은 이미 검푸르게 변했고 가슴은 힘겹게 들썩였습니다. 모니터의 심전도 그래프는 불규칙하게 널뛰었고 혈압 수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송 과장이 외국인 의사에게 심폐소생술과 엠보배깅, 인공호흡을 지시했지만 몇 번의 시도에도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문박의 차 비서는 휴대전화를 꽉 쥔 채 회장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습기 때문에 유리창에 김이 서렸지만 회장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는 것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윤은 침대 발치에서 석션 도구를 든 채 의료진의 눈에 스치는 당혹감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 배운 적은 있지만 지금 그녀는 그 상황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시골에 은퇴한 간호사였던 어머니가 침대맡에 앉아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몇 가지 응급처치술을 꼼꼼히 가르쳐 주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매뉴얼대로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어. 하지만 내 동작 하나하나에 확신을 갖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때 하윤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 실제로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송 과장이 시계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국인 의사가 다급하게 "노 리스판스, 반응 없음" 라고 말하자 하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한 발짝 나서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오수간호사가 막으려 했습니다. VIP 환자야, 함부로 나서면. 하지만 송 과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하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해봐. 뭘 하려는 거지?" 제 어머니께서 특수한 상황에서 성공하셨던 자세 조정과 압박 기술입니다. 아무도 반대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윤은 즉시 간호사 2명에게 신호를 보내 권 회장의 몸을 30도 각도로 옆으로 돌려 기도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베개를 괴어 고정하고 오른쪽 팔을 살짝 당겨 흉곽을 넓혔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포개어 일반적인 방식처럼 가슴 중앙을 수직으로 누르는 대신 손의 각도를 비틀어 심장 쪽으로 힘이 집중되도록 하면서 호흡 보조 장치와 박자를 맞췄습니다. 동작은 절도 있고 리드미컬했습니다. 환자의 몸에서 오는 반응을 느끼며 전수받은 요령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압박할 때마다 하윤은 모니터를 보며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드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땀방울 하나가 그녀의 이마에서 권 회장의 손목으로 떨어졌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기계음과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던 외국인 의사가 몸을 숙여 압박 리듬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송 과장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삐 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울리며 심전도 그래프가 다시 정상적인 리듬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자리를 찾은 악보처럼 말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던 혈압 수치도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 모두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어요." 하윤은 확실히 하기 위해 몇 번 더 리듬을 유지하다가 물러났습니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권 회장이 눈을 뜨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다가 하윤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아까처럼 지쳐있지 않았고 약하지만 분명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송 과장이 하윤을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감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외국인 의사들도 서로 뭐라 말하더니 하윤을 향해 인정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수간호사는 한참 동안 놀라움과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윤이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착한 간호사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친 하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밖에서 차민호 비서는 꽉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차가운 탐색의 기운이 사라지고 고마움과 호기심이 섞인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고 조명은 눈부셨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순간을 목격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간호사가 재벌 회장을 살렸다는 소문은 오전 내내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중환자실이 있는 6층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북적였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호기심에 구경 온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척하며 VIP 병실을 힐끔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끼리끼리 모여 속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회장님, 수백억을 들여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결국 젊은 간호사가 살렸다며? 운이 좋았던 거지. 질투 섞인 목소리가 대꾸했습니다. 그래, 운이지 뭐. 하윤은 못 들은 척 혹은 일부러 무시하며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침부터 그녀는 묵묵히 권 회장의 수치를 재확인하고 기록하며 능숙한 손길로 수액줄을 조절하고 숨쉬기 편하도록 등 뒤에 베개 각도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오수간호사가 들어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면서도 엄격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윤 선생, 아침 일은 잘했지만 기억해요. 병원에는 절차가 있고 언제나 개인적인 경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저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간호사는 더 말하지 않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칭찬이든 경고든 하윤은 적어도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도에는 차 비서가 두꺼운 차트를 든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침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단계별로요. 하윤은 조금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로 쓰려면 길어질 텐데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는 이상 징후를 발견한 순간부터 허락을 구하고 어머니의 기술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과장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민호는 집중해서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모든 디테일을 머릿속에 저장하려는 듯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VIP 병실 창문에 얇은 궤적을 그리며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심박 측정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권 회장이 오늘 두 번째로 눈을 뜨고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액줄을 조절하던 하윤에게 시선이 멈추자 그는 집중하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왔나? 하윤은 놀라서 쳐다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권 회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오래 대화할 기력이 없는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가에서 회장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차 비서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강하게 진동했습니다. 그가 전화기를 꺼내 급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다급한 목소리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진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보존하고 기자들 못 들어오게 막으세요. 다시 들어왔을 때 차 비서는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았지만 하윤은 예리하게 그의 눈에 담긴 말 못할 사연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 침대에 누운 남자와 관련된 일들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윤은 겸손한 태도로 공을 내세우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바람은 오직 권 회장이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남들이 칭찬하든 비웃든 그녀는 바람에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흰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반질반질한 타일 바닥에 비스듬한 빗줄기를 그려냈습니다. VIP 병실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고 심박 측정기 소리 사이로 구석 테이블에서 데워지고 있는 허브차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하윤이 수액을 교체하고 나가려는데 권 회장의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 선생, 잠시 있어 줄 수 있나? 하윤은 멈칫하며 침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권 회장은 등 뒤에 베개를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첫날처럼 흐릿한 눈빛이 아니라 병색은 완연해도 눈동자만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하윤은 예의 바르게 물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는 옆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느리지만 서두르지 않는 동작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묘한 위엄이 풍겼습니다.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그가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입니다. 읍내에서도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하윤은 대답이 너무 짧은가 싶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보건소에서 2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셨고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남동생은 인천에서 정비 일을 배우고 있고요. 권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앙상한 손으로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옅은 빛을 응시했습니다. 하윤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의 기억 어딘가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나?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거의 4년 됐습니다. 간호대를 졸업하고 처음엔 내과에 있다가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하윤은 서툴렀던 신입 시절을 떠올리며 옅게 웃었습니다. 권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약한 환자의 것이 아니라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노련한 사업가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그건 잊지 않겠네. 하윤은 당황하여 가운 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니까요.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쾌차하시기만을 바랍니다. 방 안의 침묵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그쳤고 창틈으로 축축하고 시원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권 회장은 고개를 돌려 대화를 끝내려는 듯했지만 눈에는 여전히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약 쟁반을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환자가 정신을 차리고 대화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소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두세 마디 나눈 것이 전부였기에 하윤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고 밖의 소문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으로 다가가는데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색 정장이 흰 병실과 대비되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하윤에게 가볍게 목례하고 안으로 들어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권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고 그는 하윤에게 나가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차민호가 문을 닫았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그녀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오가겠지만
이 남자와 관련된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하유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아침 햇살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업무에 집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병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하유는 5층 복도에 낯선 얼굴들이 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작은 카메라를 든 채 환자 가족인 척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 권 회장의 병실을 향해 있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동료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SNS에 뉴스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재벌 입원, 상태 위독. 구체적인 장소는 없었지만 흐릿하게 찍힌 병원 복도 사진만 봐도 업계 사람들은 어디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수가 노사가 복도를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수군거리는 간호사들 앞에서 멈춰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요. 이 환자에 대해선 지인에게도 절대 발설하면 안 됩니다. 어기면 각자 책임지세요.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습니다. 새로 온 젊은 의사가 하윤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환자가 진짜 재벌이에요. 하윤은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몰라요. 우린 우리 일만 잘하면 되죠. 한편 차 비서는 아침부터 병실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은 사라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하유는 그가 의례적인 인사조차 없이 오직 권 회장의 안정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 무렵 병원 경영진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주제는 보안 강화였습니다. VIP 구역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고 새로 온 보안 요원이 5층 복도 입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달가워한 건 아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몇몇 간호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팔자 좋네. VIP 간호한다고 눈에 띄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괜히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라. 하유는 들었지만 웃어넘겼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오전에 옆방 환자들의 드레싱을 교체하고 점심엔 어머니가 보내준 반찬으로 싼 도시락을 급하게 먹었으며 오후에는 차트를 점검했습니다. 소문에 너무 신경 쓰면 집중력을 잃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늦게 예비 산소통을 점검하던 하윤의 눈에 복도 끝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차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내판을 보는 척하며 모자를 눌러 쓴 마른 남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누굴 찾으십니까? 차 비서가 딱딱하게 물었습니다. 층을 잘못 찾았네요. 남자가 당황하며 돌아가려 했지만 민호의 시선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바짝 다가서자 남자는 뒷걸음질 치더니 황급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정리되나 싶었을 때 하유는 VIP 병실 문 앞바닥에 놓인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차 비서가 그것을 집어들고 인상을 썼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권 회장의 병에 관한 중요 정보. 아무 말도 없었지만 차 비서의 눈에 서린 긴장감만으로도 하유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병실 밖의 일들이 안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중환자실의 공기 속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은근하지만 끈질긴 파도처럼 말입니다. 온갖 소문이 떠돌았지만 하유는 익숙한 평정심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하늘도 굽어 살핀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며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날 오후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덜 닫힌 창문 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병원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겁고 고요했지만 하윤에게는 복도를 울리는 차민호의 발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낮에 하윤이 봤던 그 노란 봉투를 들고 VIP 병실로 직행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가볍게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는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듯 복도를 쓱 훑었습니다. 옆방 환자의 수액 기계를 확인하던 하윤은 문이 닫히는 짧은 찰나에 방 안을 보았습니다. 권 회장이 베개에 기대앉아 있었는데 해숙한 얼굴과 달리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차 비서가 봉투를 건네자 권 회장은 그를 한참 쳐다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탁자 위 스탠드 조명이 봉투에서 꺼낸 종이들을 비췄습니다. 빽빽한 글자와 의학 그래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국 병원에서 온 수십 페이지 분량의 의료 보고서였습니다. 결론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면역체계 관련 희귀 질환, 현재 표준 치료법 없음, 예후 불량. 권 회장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이미 여인 어깨를 더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앙상한 손가락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진료 기록이 아니라 대규모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상단에 찍힌 이행 기한은 2달도 채 남지 않아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차민호가 주먹을 꽉 쥐며 낮게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인천해안가 부지 계약서입니다. 만약 회장님 건강 문제로 재계약을 못하시면 파트너사가 자금을 회수할 거고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권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고 회색빛 빗줄기에 잠겨가는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고뇌가 스쳤습니다. 계산하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민호야, 갈라진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겠나? 질문은 허공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차민호가 입을 열려던 순간 권 회장이 갑자기 몸을 수그리며 격하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마른 기침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숨통을 끊어놓을 듯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복도에서 약 쟁반을 내려놓던 하윤이 기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문을 밀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권 회장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차 비서는 어쩔 줄 몰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눈빛 교환만으로 하윤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등 뒤에 베개를 받쳐 숨쉬기 편한 자세를 잡아주고 등을 일정한 리듬으로 쓸어내리며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권 회장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당황한 기색의 차민호가 따뜻한 물을 건네자 하윤이 입을 헹구도록 도왔습니다. 갈라진 입술을 적시며 권 회장은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당겼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도 봉투나 서류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 비서가 조용히 서류를 챙겨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에 넣었지만 하윤은 권 회장의 표정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더 차분하고 깊어졌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를 짊어진 무거운 근심이 더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차분하고 세심한 존재감이 그 숨막히는 공기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이불을 정리하고 수액 기계를 점검한 뒤 방을 나섰습니다. 안에는 각자의 근심을 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두 남자만이 남겨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소리가 VIP 병동의 긴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젖은 바닥에 옅은 빛을 뿌리며 물 얼룩을 비쳤습니다. 병실에는 소독약 냄새와 비의 습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윤이 맞은편 병실 환자의 차트 정리를 막 끝냈을 때 권 회장의 방에서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심장을 찌르는 듯한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심박 측정기의 경고음이 계속되고 사무실 담당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하윤은 생각할 틈도 없이 달렸습니다. 문을 열자 송 과장이 침대 옆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삽관 튜브 준비해. 특수 약물 가져오고. 빨리. 맥박이 임계치를 넘었어. 혈압 떨어지고 있어. 권 회장은 반드시 누워 파랗게 질린 얼굴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마실 때마다 남은 생명을 깎아먹는 듯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가슴은 요동쳤으며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차민호는 침대 머리맡에서 한 손으로 회장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침대 난간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다가가 권 회장의 팔을 가볍게 잡고 몸을 숙였습니다. 가족에게 말하듯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왔어요. 깊게 숨 쉬세요.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제 박자에 맞추세요. 송 과장이 하윤을 힐끗 보았지만 그녀의 침착하고 빠른 대처를 보고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물과 튜브를 준비하며 간호사에게 모니터 설정을 지시했습니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기계음만 가득했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벽에 번쩍이며 모두의 긴장된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윤은 손을 잡은 채 부드러운 수건으로 권 회장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어깨에 힘 빼시고, 코로 깊게, 입으로 내뱉고. 맞아요. 천천히. 간호사가 삽관 튜브를 가져왔지만 하윤은 잠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권 회장의 흉부 경직이 풀리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송 과장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부드럽게 보조 호흡기를 착용시켜 압박을 줄여주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흘렀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안전 범위로 돌아왔고 기계음도 잦아들었으며 방 안의 공기도 진정되었습니다. 송 과장이 한숨을 내쉬며 하윤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칭찬의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침착함과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제야 차민호가 침대 난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어깨에 힘은 빠졌지만 시선은 여전히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 흐트러진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쉬세요. 권 회장이 고개를 약간 돌려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쳤지만 깊은 눈동자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습니다. 하윤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을 테니 안심하고 주무세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방 안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윤은 뒤로 물러나 의료진이 체크하도록 비켜주고 차트에 경과를 기록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차민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가 하윤을 등지고 낮게 말했습니다. 방안을 마련해야 해. 회장님은 더 이상 이곳에 둘 수 없어. 하윤은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방안인지는 몰랐지만 권 회장이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고 그게 병뿐만 아니라 더 큰 배우와 관련되어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서서 유리창 너머로 눈을 감고 고르게 숨쉬는 권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시작된 인연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간호사와 베일에 쌓인 재벌 회장,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끈이 두 사람을 잇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복도 절반까지 들어와 흰 커튼을 통과해 바닥에 얼룩무늬를 만들었습니다. 하윤이 혈압 측정을 마치자 차 비서가 병실 문 앞에 나타나 눈짓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괜찮으시면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하셔도 됩니다. 하윤은 멈칫했습니다. 환자, 특히 권 회장 같은 사람에게 사적인 초대를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신입 시절 어머니의 당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료인, 특히 간호사는 부유한 환자와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해. 호의는 좋지만 전문적인 영역 밖의 일에 휘말리면 안 된다. 하지만 차민호의 눈빛은 나빠 보이지 않았고 그저 전달자 같았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간호사에게 보고한 뒤 겉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병원 로비 옆 작은 카페 구석에 권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과 보호자들만 주로 이용하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갓 구운 빵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권 회장은 회색 얇은 니트에 체크무늬 목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보다 단정해 보였지만 피로한 기색은 여전했습니다. 하윤을 보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앉게나, 하윤 선생. 하윤은 조금 어색해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허브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외출을 허락하셨나요? 하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특별히 부탁해서 잠깐 내려온 걸세. 통제 구역 아니니 괜찮아.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나를 구했어. 한 번이 아니지. 하윤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제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권 회장은 미소 지었지만 근심을 감추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가 허리를 펴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깍지 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네. 자네가 없었다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하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환자가 진지한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권 회장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알다시피 내겐 병 말고도 회사가 있네. 몇 달째 상황이 좋지 않아. 내가 약해진 틈을 타서 경영권을 뺏으려는 자들이 있어. 하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약과 차트만 보는 간호사지 비즈니스 세계는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런 일은 잘 모릅니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권 회장이 느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옛 친구에게 중요한 서류를 전해줘야 해. 그는 나를 믿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아. 하윤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녀가 묻기도 전에 그가 덧붙였습니다. 직원이나 회사 사람을 시키면 감시당하거나 방해받을 수 있어. 하지만 자네라면 의심하지 않을 거야. 자네는 간호사고 이쪽 일과 무관하니까.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직업 윤리는 개입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신을 살려준 은인에게 부탁하는 저 야위고 진실한 눈빛을 외면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일 뿐인데 괜찮을까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 회장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강요가 아닌 절대적인 신뢰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자네만이 할 수 있어. 그 순간 하윤은 두 갈래 길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직업적 원칙과 생명의 은인으로서 받은 부탁. 가운을 입은 자로서의 책임감은 거절하라고 했지만 인간적인 연민은 등을 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 달래주었습니다. 머릿속에 권 회장이 죽다 살아난 비 오는 날 밤과 그때 그녀를 바라보던 간절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페 밖에서는 안내 방송과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커피 향이 맴돌았지만 하윤의 마음에는 따뜻하면서도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권 회장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결국 고개를 끄덕일 거라 믿는 듯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 구도심의 조용한 골목길에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아직 그 뿌연 막을 뚫지 못했습니다. 우유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 어귀에서 들려와 익숙한 아침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윤은 병원 정문을 나서며 꼼꼼하게 밀봉된 노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봉투 모서리에는 붉은 도장 하나만 찍혀 있을 뿐 주소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환자의 물건을 사러 가는 것처럼 태연한 척했지만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카페에서 권 회장은 봉투를 건네며 내가 말한 사람에게 정확히 전해주게. 열어보지 말고 다른 누구에게도 주면 안 돼 라고만 당부했습니다. 옆에 있던 차민호는 아무 말 없이 관찰하듯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를 정문까지 배웅한 것도 그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다는 걸 하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거리는 아직 한산했고 문을 연 잡화점에서 갓 구운 빵 냄새와 커피 향이 스산한 공기 사이로 퍼졌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걸으며 권 회장이 설명한 낡은 찻집을 찾았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찻집 구석 낮은 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갈색 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앞에는 보리차 주전자와 작은 찻잔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게 오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정도 남았을 때 그가 고개를 들어 하윤을 보더니 살짝 끄덕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녀가 탁자에 봉투를 내려놓자 그는 남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르게 손으로 덮었습니다. 고맙소, 굵고 걸걸한 목소리로 짧게 말하고는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차를 따랐습니다. 하윤은 목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앞쪽 교차로 모퉁이에서 낯선 남자가 작은 카메라 렌즈를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즉시 건너편에서 차민호가 튀어나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낯선 남자 앞을 막아서며 그가 낮고 거칠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사진 지워. 남자가 비웃으며 물러서려 했지만 민호가 카메라를 낚아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몇 마디가 오갔습니다. 결국 민호가 무언가 조작하고 카메라를 돌려주자 남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뒷걸음질 치더니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 비서가 하윤에게 돌아와 낮게 말했습니다. 갑시다. 그들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윤의 의류용 신발 소리가 보도블록 위로 작게 울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민호가 앞만 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류인지는 압니다. 하윤이 머뭇거렸습니다. 왜 저를 찍었을까요? 그가 그녀를 힐끔 보았습니다.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윤이 멈춰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한테 숨기는 게 뭐예요? 차민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개와 먼지 냄새를 실은 바람 소리만 거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고 하윤의 질문은 허공에 남겨졌습니다. 수십 미터를 더 걸어 병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어주며 눈빛을 조금 부드럽게 했지만 여전히 말 못할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본업에 충실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하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하윤은 은행나무 뒤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스멀거렸지만 차민호와 권 회장 사이의 병원 누구도 모르는 오직 그녀만이 목격한 특별한 신뢰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빗줄기가 병원 지붕을 세차게 때렸고 바람이 창문을 깰 듯이 몰아쳤습니다. 마당의 조명이 은색 실 같은 빗줄기를 비췄고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는 평소보다 어두웠고 희미한 노란 조명과 모니터의 파란 불빛만 깜박였습니다. 하윤은 겉옷을 입은 채 당직실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병실을 오가며 환자를 돌보고 보호자를 상대하느라 지친 탓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응급벨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복도 끝, 바로 권 회장의 병실 쪽에서 붉은 비상등이 요란하게 깜박였습니다. 하윤은 의자가 밀리는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칠 새도 없이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VIP 병실 문이 열려 있고 차가운 백색 조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권 회장은 창백한 얼굴에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한 채 미동도 없었고 심박 측정기는 빠르고 급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하윤이 소리치며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본능과 경험으로 하윤은 즉시 기도를 확보하고 자세를 잡아든 뒤에 베개를 괴었습니다. 한 손으로 머리를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산소 밸브를 열어 호흡을 도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1초는 금보다 귀해. 당황하면 안 된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집중했습니다. 송 과장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자세 유지해. 하윤 선생, 기관지 확장제 준비하고. 빨리. 차민호도 뒤따라 들어와 걱정스런 표정으로 한쪽에 비켜섰습니다. 송 과장이 약물을 투여하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불안정했지만 호흡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윤은 산소 마스크를 조절하며 산소가 깊이 들어가도록 유지했습니다. 갑자기 권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지만 간절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떨리는 손이 하윤의 손을 찾아 꽉 잡았습니다.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쉰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이보게. 그들이 가져가게 둬선 안 돼. 말을 끝맺지 못하고 그는 다시 기절하듯 눈을 감았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당장의 임무 때문에 그 느낌을 지워야 했습니다. 하윤 선생, 호흡 유지해. 송 과장의 엄한 목소리에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가 안정될 때까지 처치를 계속했습니다. 길고 빠른 경고음이 규칙적인 소리로 바뀌며 생명이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가라앉았지만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습니다. 차민호가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하윤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인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권 회장의 끊어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송 과장이 나가고 차민호만 남았습니다. 잠든 회장을 바라보다가 그가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일은 동료들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왜죠? 하윤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피하며 짧게 답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그분께도, 당신에게도 안전합니다. 경고인 동시에 두려움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중병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윤은 도구를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밖에서는 빗소리와 함께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더 큰 풍파가 닥칠 것임을 예고하듯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옅은 햇살이 커튼을 비추고 방 안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창밖 참새 소리가 평화로운 아침을 알렸지만 하윤의 마음은 어젯밤의 여운으로 어수선했습니다. 그들이 가져가게 둬선 안 돼. 권 회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른 환자를 체크하는데 당직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수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윤 선생, VIP 환자가 지금 당장 자네를 찾네. 하윤은 서둘러 손을 씻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침대 위 권 회장은 베개에 기대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하윤 선생,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리 와보게. 할 말이 있어. 하윤이 의자를 끌어앉자 그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사에 내가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있어. 내가 죽으면 모든 걸 차지하려고 기다리는 자들이지. 몇 년을 버텼지만 이젠 힘이 없어. 그가 잠시 멈추고 하윤을 보았습니다. 지침 속에 기이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자네가 내가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야. 그는 겉옷 주머니에서 낙지만 튼튼해 보이는 작은 은색 열쇠를 꺼냈습니다. 하윤이 머뭇거렸습니다. 이 열쇠는 뭐죠? 그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잘 보관해. 민호가 특별한 신호를 보내면 그때 딱 한 사람에게만 줘야 해. 그전엔 병원 의사에게도 말하면 안 되네. 하윤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참았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권 회장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덧붙였습니다. 조심하게. 자네에게 접근하려는 자들이 있을 거야.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자들이지. 그 순간 하윤은 환자와 간호사가 아니라 뜻밖의 동맹을 맺은 듯한 보이지 않는 끈을 느꼈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비밀의 무게 같았습니다. 그때 급한 노크 소리와 함께 차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방을 훑어보고 하윤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 당장 논의할 게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무언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복도에 긴 햇살이 드리워졌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고 기계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윤이 병실을 나오자 차민호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긴장된 얼굴로 낮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하윤은 영문도 모른 채 복도 끝 창가로 이끌려갔습니다. 바닷바람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가 하윤을 가로막고 남들이 못 듣게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병원 내에 당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이 아닌 확신의 말투였습니다. 하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사진 찍던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불안감이 혈관을 타고 퍼졌습니다. 확실해요. 하윤이 침착하게 물으려 애썼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지켜봤는데 회장님뿐 아니라 당신도 보고 있습니다. 하윤은 침을 삼켰습니다. 어젯밤 회장의 말과 오늘 아침의 열쇠가 떠올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열쇠에 손이 갔습니다. 사실은 그녀는 아침에 있었던 일과 열쇠, 그리고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호는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그 열쇠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요. 아무도 예상 못할 곳에 숨겨야 합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상의했습니다.
하유는 비품 창고의 낡은 약장을, 민호는 더 은밀한 곳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보조 복도의 수경 재배 화분 속에 숨기기로 했습니다. 청소부만 건드리는 곧이었으니까요. 하윤이 열쇠를 꺼냈습니다. 석양 아래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쳐다보자 민호가 능숙하게 비닐에 싸서 자갈 틈에 넣고 화분을 돌려놓았습니다. 당분간은 이게 안전할 겁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또각, 또각 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볍지만 분명한 의류용 신발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발소리가 멈추더니 엿듣는 듯했습니다. 민호가 창고 문 유리로 밖을 살폈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려 하자 그림자가 화들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발소리가 빨라지며 멀어졌습니다. 잠깐, 민호가 쫓아갔지만 모퉁이를 돌았을 땐 비상구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하유는 복도 끝에 서서 의심에 잠겼습니다. 병원에서 흔한 신발 소리가 이제는 위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민호가 숨을 몰아쉬며 돌아왔습니다. 놓쳤습니다. 하지만 봤어요.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여자였는데 이 병동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유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흰 유니폼은 너무 흔해서 누가 섞여 있어도 모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윤의 마음속 걱정은 이제 상시적인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행동과 말이 누군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권 회장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비바람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항구 도시의 거친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습니다. VIP 병실, 하윤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수치를 확인하며 창밖을 보니 번개가 칠 때마다 은행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빗소리 사이로 저벅, 저벅 하는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지키던 차민호가 즉시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우비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민호가 빗소리를 뚫고 외쳤습니다. 대답 없이 그림자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5m 앞까지 왔을 때 민호가 막아서며 한 손으로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 상대를 저지했습니다. 여기는 통제 구역입니다. 남자는 소리쳤지만 창문을 때리는 것엔 비바람 소리의 목소리는 기괴하게 뭉개져 버렸습니다. 우비를 입은 사람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거칠게 몸을 비틀며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팽팽한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비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문가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던 하윤의 발치로 미끄러져 왔습니다. 하윤이 몸을 굽혀 주워 보니 그것은 누렇게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훨씬 젊은 시절의 권 회장이 다소곳한 인상의 여인과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 곁에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망울은 초롱초롱 빛났고 입가에는 천진난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하윤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비를 입은 사람이 떨리지만 결의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 그분 딸이에요. 해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순간 복도의 공기가 멈춘 듯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문틈으로 매섭게 울어댔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민호 실장은 흠칫하며 낯선 이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병실 안 잠들어 있던 권 회장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 말을 똑똑히 들은 그는 힘겹게 고개를 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권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희미하게 어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윤이 그쪽을 바라보았을 때 권 회장의 눈빛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벅찬 감정과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고 복도의 조명이 깜빡거리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그들은 마치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뿐만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대한 폭풍에 휩쓸린 듯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지붕과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지만 VIP 병실 안은 세상의 소음이 물러간 듯 고요했습니다. 어두운 색 우비를 입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로 흘러내리며 차가운 바닥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선이 고왔고 깊은 눈매와 짙은 눈썹은 놀라울 정도로 권 회장을 닮아 있었습니다. 하윤과 차민호 모두 순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권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쉰 소리가 났습니다. 권수아입니다. 여자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딸. 수아예요. 민호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지만 여전히 경계하면서도 눈빛은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언젠가 권 회장이 서랍 속 낡은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이 간호사는 과거 시골의 한 보건소에서 일했고 당시 그곳으로 파견 나왔던 젊은 엔지니어 권 회장과 만났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권 회장 집안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큰 다툼 끝에 어머니는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그를 떠났던 것입니다. 어머니께 이야기만 조금 들으며 자랐어요. 아버지를 만날 생각은 해본 적 없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기사를 보고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권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앙상하게 마른 손이 떨리며 딸의 얼굴을 만지려는 듯 허공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하윤은 얼른 베개를 권 회장의 등 뒤에 받쳐주어 그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때 차민호가 작게 헛기침을 하더니 서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권 회장의 허락을 구하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주게. 권 회장이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는 손에 들린 열쇠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권 회장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걸로 금고를 열 수 있다. 그 안에 너에게 쓴 편지와 너를 위해 남겨둔 재산이 들어있어. 널 찾으려고 했지만 미처 그러지 못했구나. 수아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건강해지시기만 하면 돼요. 권 회장은 힘겹게 손을 들어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를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몸이 가늘게 떨렸는데 쇠약해진 탓인지 벅찬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돌렸지만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수십 년간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병실 안에는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가며 지난 수십 년의 공백을 지워주는 듯했습니다. 그날 아침 병원 VIP 병동 복도는 평소와 달리 분주했습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복도 끝 소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장서던 차민호 실장은 권 회장의 병실 앞에 서 있는 하윤을 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회장님의 변호인단과 경호팀입니다. 그가 짧게 설명했습니다. 하윤은 조금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위중했던 권 회장이 문이 열리자 침대가 아닌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고 얼굴색도 훨씬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병색이 완연하여 피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만큼은 생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윤 양, 들어오세요. 권 회장이 낮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차 실장과 변호사들 외에도 경호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이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권 회장은 좌중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누워있는 동안 깊이 고민해왔던 일입니다. 하윤은 영문을 모른 채 옆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상아색 종이 한 장을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치던 밤 그가 챙겨두었던 협박 편지였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기관에 넘겼으나 용의자는 이미 출국한 상태라는 1차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권 회장은 마치 그런 골치 아픈 일은 털어버리겠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누가 진정 내 편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호인단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배가 지긋한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를 펼치고 또렷한 목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권태석 회장님의 새로운 유언장이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회장님은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권태석 환자 후원재단을 설립하고 전국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분은 바로 심하윤 양입니다. 하윤은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권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윤 양, 자네는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했어. 그리고 의무와 월급만을 생각하기 쉬운 이곳에서 아직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지. 자네의 그 마음이라면 이 재단이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라 믿네. 방 안의 공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차민호 실장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평소 늘 근엄하던 그에게서 보기 드문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하윤은 당황하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간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권 회장은 몸을 기울이며 진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맡기는 걸세. 회의는 악수와 축하 인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억만장자를 구한 간호사의 소식은 금세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고 곧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습니다. 석간신문에는 큰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억만장자, 1000억 원대 재단 설립. 젊은 여성 간호사에게 운영 전권 위임.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은 전보다 훨씬 친절한 미소로 하윤을 대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도 있었지만 하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이 새로운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될 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하윤은 여느 때처럼 새하얀 유니폼을 입고 바쁘게 병실을 오가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녀의 눈빛에 깃든 자신감과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된 나날과 이름 없는 긴 당직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담아 행하는 작은 일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병원을 떠나기 전
권 회장은 VIP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야카트를 밀며 벤치에 앉은 할머니와 웃으며 대화하는 하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저 친구는 내 목숨만 구한 게 아니야.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되찾아 주었어. 며칠 뒤 병원 강당에서 조촐하지만 따뜻한 행사가 열렸고 권 회장은 하윤에게 재단 운영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하윤은 미소 지으며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담백한 한마디는 강당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다가 이내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스한 감동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비는 그쳤고 밤하늘은 맑게 개어 별이 총총했습니다. 하윤은 병원 정원 구석 벤치에 홀로 앉아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지난 수년간 그래왔듯 간호복을 입고 병실을 돌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희망으로 가득 찬 더 넓은 길을 걷고 있음을 압니다. 살다 보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으나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윤의 이야기는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친절이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심어두면 언젠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싹을 틔우는 씨앗과 같다는 것을요.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진심은 살 수 없습니다. 믿음 또한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행동 하나, 깨끗한 마음 하나로 타인의 가슴 속에 꺼진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살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순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될지 모르니까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